시라이 씨가 2017년 8월 22일 여기에 이사 왔고요. 두 달 뒤인 10월 30일 함정 수사로 체포될 때까지 살던 집이에요. 원래 가족이 살던 집에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보자 여성과 만나기로 했던 그 소부다이마의 역과는 8분 거리예요. 2층 집 아파트인데, 아파트라기보다는 맨션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시라이 씨는 여기 이사하면서 집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집주인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집주인은 어떻게 시라이 씨가 다른 여자와 같이 왔다는 이 사실을 알았느냐? 집을 계약할 때 세입자의 재산이나 경제 활동을 증명하는 이런 내역이 필요해요. 그걸 심사합니다. 이 집에 세를 들어 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냐는 거죠. 한마디로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 밀리지 않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심사를 통과해야 계약이 가능하다는데, 시라이 씨에겐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시라이 씨는 같이 온 여성에게 그 자리에서 51만 엔을, 500만 원 이상이죠, 우리 돈으로, 입금 받았고, 집주인은 이 내역을 확인하면서 집을 계약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준 사람은 누구냐? 미우라 미즈키라고 합니다. 엄마, 오빠와 같이 사는 21살 여성이에요. 중학교 동창 증언으로는 얌전한 성격이고 학교 생활을 잘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진 않았어요. 인력 파견 회사에 들어갑니다. 돈을 일찍 벌다 보니까 시라이 씨에게는 51만 엔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수 있던 거죠. 회사 사람들도 미우라가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의 여성이라고 기억했거든요. 성격상 미우라가 시라이 씨 같은 사람과 알고 지냈을 거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미우라도 트위터에서 시라이 씨를 알게 됐어요.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성매매 알선 이후인 2017년 3월부터 시작한 트위터에서 주로 자살 징후를 보이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잖아요, 시라이 씨가. 그런 걸 보면 미우라도 아마 이 시기에 자살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이 트윗은 시라이 씨가 미우라를 죽이고 2달 뒤에 올린 글인데, 내용이 학교나 직장에서도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매일같이 지나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과 잘 지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몰려간다. 세상에는 뉴스가 되지 않겠지만 자살 미수를 해버린 괴로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낚아온 거죠. 적당한 여성이 보이면 자기가 자살을 도와주겠다면서 연락을 할 때도 있고요. 특히 목매는 방법을 추천해 왔어요. 실제로 시라이 씨는 미우라에게 같이 죽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보러 같이 갔던 거는 이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집 보러 다니고 돈도 빌려주니까 남들에겐 사귀는 사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우라는 어차피 죽을 생각이니까 51만 엔을 그냥 줘버린 것 같아요. 돈에 미련이 없겠죠. 이렇게 시라이 씨가 새 집에 계약을 한 건데, 이사 하루 전날 미우라의 트위터에는 다시 자살 시도를 해보고 싶다, 실종한다, 이런 암시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상한 건 시라이 씨가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 그 부동산에서 한 달간 무료 거주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건데, 어쨌든 시라이 씨는 한 달의 월세를 아낄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무료 거주 이벤트 없이 바로 집을 계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라이 씨의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보통 새로운 집에 이사하면은 생필품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시라이 씨는 고글, 마스크, 식칼, 톱, 손도끼, 송곳, 요리용 가위를 샀어요. 이사한 날 시라이 씨는 미우라를 집에 부릅니다.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좀 하다가 미우라가 취하자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성폭행했어요. 이 사진은 시라이 씨 집의 방 구조입니다. 아까 말했던 아이스박스 보이죠? 아파트라고 해서 집이 큰 건 아니고요. 거의 복층식 원룸 같은 구조예요. 이거는 실제 집 내부는 아니고 재현해 놓은 사진입니다. 성폭행이 끝나자 준비한 로프로 미우라를 2층에 목을 매달았어요. 이미 죽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돈에 대한 미련이
없을 테니 시라이 씨가 처음부터 이런 걸 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집으로 유인해 돈을 뺏고 성폭행한 뒤 죽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신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이미 톱, 도끼 이런 거 준비했었죠. 화장실에서 이제 시신 훼손에 있었고 아이스박스에 담았던 거예요, 전부. 뒤처리하는 데만 3일이 걸렸고요. 이때 자기가 식욕이 사라지거나 뭐 두통도 생기면서 심적으로 복잡했다고 하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 뭐 능숙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됐겠죠.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시신을 훼손하면은 종이봉투에 나눠 담아서 자전거 타고 동네에 보이는 쓰레기통에 이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신을 처리했죠. 어쨌든 범행 목적은 금품 갈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폭행 살인을 경험한 거잖아요. 범행의 재미가 들린 거예요. 이때부터 성폭행을 연출하는 포르노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이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범행의 목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라이 씨의 연쇄살인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네, 앞부분에서는 사건 개요와 시라이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피해자 알아보고 어떤 수법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이시하라 쿠레하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연극부 했었어요. 친구나 교사 말을 들어보면 밝고 친절하고 얌전한 아이, 하지만 쉬는 시간에 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넷에서 사귄 친구가 많았고요. 실제로 연락하면서 만난 적도 많았다 그래요. 이게 바로 트위터였던 겁니다. 이시하라도 시라이 씨 만나서 사망했으니까 자살을 생각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시하라가 부모님과 갈등이 심했고요. 일주일 정도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주일 만이에요. 2017년 8월 28일 오전 8시 반 몸이 좋지 않다면서 학교에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교복 입고 학교 간다면서 집 밖에 나가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밖에 나와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교복을 몰래 집에 다시 가져다 놉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온 부모는 학교를 갔다 와서 딸이 옷을 갈아입고 외출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했던 거죠. 조사해보니까 그날 지하철 개찰구를 나와서 혼자 걷고 있던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다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와 카드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미 외출한 날 시라이 씨 집에서 성폭행 살해당했던 거예요. 사체 처리는 미우라 때와 같은 방법이었고요. 머리는 아이스박스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행이 이틀 뒤에 벌어지는데 2017년 8월 30일이에요. 갑자기 이번에는 남자를 집으로 부릅니다. 유일한 남성 피해자예요. 20살의 니시나카 쇼코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복지과 졸업했고 요양시설에서 일했어요. 지역 락밴드에서 뭐 베이스 연주도 하던 사람인데 시라이 씨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피해자인 미우라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셋이서도 만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우라가 사망하기 2달 전에 헤어졌는데 둘이 한 2, 3년 정도 사귀었다 그래요. 그런데 헤어지니까 우울증이 오고 정신과 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헤어지긴 했어도 가끔씩 연락은 하는 사이였는데 8월 23일부터 미우라와 연락이 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찾으러 다녔습니다. 시라이 씨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얼굴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죽인 미우라의 전 남자친구기도 하니까 자기의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니시나카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자기 집으로 불렀던 거죠. 니시나카도 같은 방식으로 술에 취하자 수면제 먹인 뒤 로프로 목을 졸랐고 사체 훼손 뒤 머리는 아이스박스에 보관했어요. 이 아이스박스에는 고양이 모래를 깔았다고 합니다. 왜냐? 또 자신만의 범행 노하우죠. 시신 부패에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이 모래에 머리를 묻었던 거죠. 범죄가 계속될수록 이제 나름의 노하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피해자 19살이고요. 사라시나 히나코라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이고요. 문학부에서 국문학 전공했어요.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9월 15일이고
세 번째 범행 23일 만이에요. 아르바이트에 다녀온다면서 집을 나갔다가 사라집니다. 이날 시라이 씨를 만나서 사망했던 건데 어떤 과정으로 알게 됐는지 알려진 게 전혀 없어요. 범인과의 관련 정보가 가장 없는 피해자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후지마 히토미라는 사람이에요. 26살, 유흥업소에서 일했고요. 이혼했다가 같은 남편과 다시 재혼합니다. 그랬지만 가정 형편 문제로 또 이혼해서 혼자 딸을 키우고 살았어요. 남편이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니라서 서류상 이혼이었고 이제 별거 중인 관계 이랬습니다. 히토미도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기도 돈을 벌어볼 생각이었지만 딸이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육아 피로까지 쌓이는 데다가 유흥업소 일을 하면서 우울증이 왔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걸 남편이 계속 말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실종됐고요. 나중에 발견된 소지품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부럽고 이번엔 성공하자 이렇게 써놓은 노트가 발견됐어요. 사건 당일 알아보자면 2017년 9월 24일 저녁 7시쯤 이번에도 같은 역입니다. 소부다이마의 역에서 시라이 씨와 만나요. 그리고 아파트로 이동합니다. 가서 히토미가 자기가 잠에 들면은 그때 죽여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자질 않아요. 남편과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더니 시라이 씨 집을 나갔다 들어갔다를 한 5번을 반복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자 마지막에 히토미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시라이 씨가 달려들어서 목을 졸랐고 성폭행한 뒤에 살해했어요. 그 뒤로는 또 화장실에서 시신 처리한 뒤에 5번째로 아이스박스에 머리가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스다 아카리, 17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카리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2017년 4월부터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왜냐면 아빠에게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꽤 스트레스가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 9월 27일이에요.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깁니다. 알아보니까 이날 점심쯤 고속버스를 탔고요. 오후 5시에 도쿄를 가요. 여기서 뭐 했냐면 인터넷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 집에서 하루를 잡니다. 이게 시라이 씨는 아니고. 그리고 다음날 28일이 되자 소부다이마의 역에 가서 시라이 씨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집에서 먹을 스테이크를 사서 집에 갑니다. 어떻게 만난 건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트위터가 유력하겠죠. 가는 길에 편의점도 들리고 택시도 탔는데 이 돈을 다 아카리가 내요. 그리고 시라이 씨 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다 잠이 듭니다. 그러자 시라이 씨가 또 하던 대로 범행 수법이 다 똑같죠. 목을 조르고 성폭행 살해합니다. 6번째로 아이스박스에 들어갔어요. 7번째, 17살 쿠보 나츠미예요. 시라이 씨와 같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합창부였다 그래요. 일본은 원래 이 학교에서 부원 활동을 좀 장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특별 활동을 좀 많이 하죠. 얌전한 성격인데 말을 해보면 또 재미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집안 분위기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사고를 치면서 집안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어떤 건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 정도면은 구속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7년 4월부터 그러면서 성격도 바뀌기 시작해요. 실종 전부터는 몸이 좋지 않다면서 학교 자주 빠졌고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어 했어요.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시기에 트위터를 하면서 자살에 관심을 보인 거죠. 사건은 2017년 9월 30일에 일어납니다. 점심을 사러 나간다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사라졌는데 나츠미가 점심을 항상 사러 갔거든요. 가족들 음식을. 이때 항상 슬리퍼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운동화를 신었다 그래요. 외출할 계획이었던 거죠 이미. 이날 오후 시라이 씨와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는데 시라이 씨가 이때는 늦게 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츠미도 이미 집으로 유인해서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3일 전 사건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시라이 씨 아파트에 따라갔고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술이나 수면제를 먹이지 않고요.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목을 졸랐다 그래요. 나츠미 부모는
밤이 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음날 실종 신고했지만 조사 당시에 이미 사망했고 아이스박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덟 번째 피해자는 25살 마루야마 히토미라 그래요. 부모 둘 다 있고 오빠까지 내 가족인데 중학교 때 왕따 경험이 있어요. 그 뒤로 학교 적응을 잘 못했고요. 결석이 많아지다가 고등학교 때 자퇴합니다. 그리고 7년간 25살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히키코모리가 된 건데 이때 가족들의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러자 점점 성격이 밝아지고 취직과 독립 준비도 하게 되죠. 20번이나 면접에 떨어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우울증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10월 16일에 자살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이틀 뒤 시라이 씨를 만난 겁니다. 시라이 씨는 같이 죽자면서 자기 집으로 유인해 갔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덟 번째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아홉 번째 마지막이고요. 23살 타무라 아이코죠. 동물을 좋아했고요. 운동 잘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도 잘 지냈는데 어릴 때 집이 자주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적응이 어려웠고 부모가 이혼하면서 소심한 성격을 갖게 돼요. 중학교 3학년 되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됐고요. 정신분열 진단도 받습니다. 2017년 6월에는 같이 살던 엄마가 사망하고 9월부터는 약물 치료를 받아요. 점점 이제 집안 사정 문제로 상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오빠가 있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빠는 타무라가 극도로 소심한 성격이라 인간관계를 힘들어했고 외로움을 많이 탔지만 남자는 또 질색했다 그래요. 그래서인지 9월 20일에 처음으로 시라이 씨와 연락을 했지만 금방 연락을 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달 뒤에 자기가 결심이 섰다면서 먼저 연락을 합니다. 시라이 씨가 이걸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4시간 뒤에 만났어요. 이 사진은 사건 당일인 10월 23일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 같이 이동하는 순간인데 CCTV에 찍힌 거죠. 둘이 어디서 죽을지 이야기하다가 시라이 씨가 자기 집이 좋겠다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9번째 범행이 일어났던 거예요. 혐의는 다 입증된 거죠. 범행 내용상 시라이 씨는 정신감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대요. 정상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러자 검사가 바로 법원에 기소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재판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이때 가관이었어요. 재판에서. 시라이 씨를 이제 변호하는 건데 피해자들은 죽음을 원했고 시라이 씨와 피해자 사이에 동의와 승낙 과정이 분명했다면서 승낙 살인죄 성립을 주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이 살해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범행 당시 시라이 씨 타카히로에게는 형사상의 책임을 인지한 걸로 보인다는 판결을 합니다. 자기 행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SNS의 이용이 당연시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준 범죄 역사상 보기 힘든 악질적 범행이라고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시라이 씨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 들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하면서 재판이 끝나요. 변호인 측은 피고가 항소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형 판결이 나온 이상 어떻게 할지는 다시 대화해 보겠다면서 항소를 검토했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시라이 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능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신속한 형 집행으로 죗값을 치르고 싶다며 재판을 더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 항소가 취하됩니다. 그렇게 사람 목을 졸라 죽이더니 이제는 자기도 교수형을 받게 된 거예요.